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삶 나의 시 오늘은 시인 오세영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오시는데 고생 좀 하셨죠? 그냥 산책 겸해서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서울과는 달라서 지리적으로 조금 이제 부천이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 하시고 또 오시는데 또 봄비도 내리고 좋네요. 예. 자,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오세영 시인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선생님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뭐 아주 영광이면 지리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예. 전라북도하고 접경 지역이고 그 서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 그 법성포라고 하는 유명하죠. 요즘 그 법성포에서 서해안 따라서 그 길이 관광 도로가 나 있는데 백수해안도로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고장으로 길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주로 이제 선생님이 신흥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가셨습니다. 전주하고 영광은 꽤 거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가깝군요. 가깝죠. 거기 그 영광에 고창이 있고, 고창 다음에 정읍,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아주 보통 우리가 서울대를 들어갈 정도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수재죠. 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셨는데 서울대학 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반에서 한 20등 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명문중학교는 전주북중이라는 학교였는데 전주북중. 제가 그 시험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후기로 간 학교가 신흥중학교라고. 그 학교는 입시 명문학교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역사는 한 120년 가까이 되는 그 옛날 고종황제 때 한국에 그 선교하러 오셨던 그 미국 선교사가 그 세운 학교입니다. 신흥고등학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미션 스쿨로 쓰는 명문고등학교죠. 그러시군요.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입학을 하시고 또 졸업을 하셨고요. 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동시에 이제 취득을 하시고, 그다음 제일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 지가 충남대학교신가요, 선생님? 네, 처음에 충남대에서 출발했죠. 충남대학교, 단국대학교, 그게 이제 더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현대문학, 현대시 강의를 이제 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23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또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셨는데 그때 그 시절 조금만 얘기를 해주실래? 요즘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면서 그 외국 대학에서 그 한국 문학, 한국 그 전반에 대한 한국학에 관한 학문을 한국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학. 한국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학의 중심은 한국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버클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대학서열로 1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교인데 그게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학교라서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의 동아시아 어문학부라고 하는 곳에 한국 문학 전공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마땅한 그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서울대 국문과 교수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한국 현대문학을 강의를 해주죠. 그래서 저보다 먼저 간 분이 그 권영민 교수라고. 지금 아주 유명한 평론가죠. 권영민 선생. 권영민 교수가 먼저 개척을 했고 거기를 권 교수가 이제 저한테 그것을 소개를 해서 제가
그분의 그 뒷자리를 물려받아서 동아시아학부 한국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문학을 강의를 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뭐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제일 천병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문학일 텐데 그 유독 우리 이 한국 사회 한국은 한국 문학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왜 세계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염려를 하고 또 아쉬워하고 이렇거든요. 그 한국 문학의 현주소는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선생님? 몇 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그 미국에서는 대학 그 시험 보는데 그 한국어도 출제가 이제 됩니다. 그럴 정도로 위상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적어도 그 미국의 10대 대학 안에는 요즘 그 한국 문학 강좌가 다 개설되어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한국 문학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외국에서의 그 외국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자기들의 편의 때문에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한국 철학, 한국 정치, 경제 이런데 각 분야에 외국의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근대문학 이후로 한국에도 그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르가 이식된 게 거의 100년 역사를 거의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100년이나 우리가 역사성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시인들도 많고 작가들도 많은데, 그래도 뭐 세계화가 이렇게 좀 돼서 노벨 문학상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바람 같은 것도 간절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 위상이 일단은 좀 세계적인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학을 외국에 알리는 노력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문학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번역이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는 알타이어가 돼가지고 소위 그 인도 유로피안어와 아주 그 언어의 번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기독교 문명권하고 우리 유교 불교 문화권하고는 또 아주 커다란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세계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 한강 씨가 세계적인 그 북한의 선물을 받았고 제 경우도 그 시집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시카고에 있는 문학 비평지에서 2018년인가요? 그해 전 미국 시집 그 출판사에서 그 시집이 출판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2권씩을 뽑습니다. 제가 그 2018년에 그 12권 안에 뽑힌 적이 있죠. 어휴, 뭐 그것은 우선 개인적인 영광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학에 대한 영광이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꿈입니다. 참 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한 25년이요, 선생님? 정확하게 23년이죠. 23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많은 그 부학들을 길러내시고 역할을 또 크게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은 또 68년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잠 깨는 추상이
추천이 되어서 이제 시인으로 출발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반란하는 빛,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모순의 흙, 무명연시, 불타는 물, 사랑의 저쪽, 신의 하늘에도 어둠은 있다. 꽃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어리석은 해겔, 벼랑의 꿈, 정멸의 불빛, 임을 부르는 물소리 그 물소리, 천년의 잠, 별밭의 파도소리, 북양 항로 등 무수한 시집을 또 펼쳐내시고요. 평론집으로는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 20세기 한국 시 연구, 한국 현대시의 해방, 상상력의 논리, 문학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집으로는 꽃잎 우표, 실론집이 시의 길, 시인의 길 등 여기에서 미처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선생님은 그 저술 활동, 그 다음에 창작 활동, 그 다음에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일평생을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평단에서 이제 선생님 시세계를 평가를 하기를 뭐 그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일부적으로 선생님 시세계가 인간 존재의 실존적 고뇌에 대한 성찰이고, 그 다음에 서정적 철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계십니다. 무수히 이제 또 문학상을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 뭐 대한민국 그 대표 문학상은 거의 뭐 다 이렇게 수상하시다시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만해 대상.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그 유심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없어져서 지금도 이 만해 그 문학제라든가 만해 대상이 지금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선생님? 네, 그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도 이제 문학 만해 대상을 계속 그렇습니다. 잡지가 폐간되든 관계없이 잡지와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만해 대상은 그냥 이게 한국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뭐 전 세계 문인들이나 이 대상으로 해서 이게 수상하는 그런 그 문학상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의 노벨상 수상자도 한국에 와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뭐 소인카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꿈은 누구나가 다 우리 한국에서 수여하고 있는 이 만해 대상을 한번 수상해 보는 것, 이것이 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가 여담인데 제가 그 상을 탈 때는 정주영 회장님이 상을 탔어요. 그러셨어요? 그 상에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래서 저하고 동기 동창생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그 만해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 뭐 문학뿐만 아니라 거기는 경제, 철학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수상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 정정 그 회장님이 수상했다는 말씀.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타셨어요. 그래요? 만해 대상을?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어이구.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시인협회상, 그다음 김삿간 문학상, 공초문학상, 녹음문학상, 편운문학상, 불교문학상, 고산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시고, 또 이제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도 또 그 중책을 맡으셔서 아주 한국 시문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그 참 힘을 하셨는데. 제가 시인협회하고는 인연이 많죠. 제가 1968년에 그 현대문학 3회 완료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 그해 가을에 그 모골 선생님이 나를 부르세요. 제가 그 모골 선생 추천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혹은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시인협회 간사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모골 선생님이 시인협회 회장이셨거든요. 시인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195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1957년은 50년대 말인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두웠어요.
그 당시 그 자유당 독재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인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할 사람으로 이기봉 씨라고 하는 분을 이제 지켜 세우면서 그 당시 그 자유당 그 권력자들이 이기봉 씨의 그 우상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우상화 과정에 많은 문화인들을 동원을 했는데 또 그 문인들도 동원이 돼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 시기에 그 이기봉 씨 우상화 작업에 참여한 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좀 그 의기 있고 지도 있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문총이라고 하는 그 문학 단체를 탈퇴를 했죠.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 독재에 협조할 수 없다. 거기 협조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걸 퇴출해 가지고 순수하게 문학의 자율성과 문학을 위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단체가 한국 시인협회입니다. 근데 이 단체를 주동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 돌아가신 그 유치환 시인, 선생님, 그다음에 조지훈 선생님, 그다음에 박목월, 박남수 이런 시인들이었죠. 그래서 그게 1957년에 창립이 됐는데 창립되고 3년 만에 그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단체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모든 단체가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1961년이군요. 1961년에 해산이 되고 모든 그 뭐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못 겪군요. 그렇죠. 정당, 사회, 문화단체가 일제히 이제 그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공백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민간으로서 이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사회문화단체에 설립을 허가를 했죠. 그래서 시인협회가 다시 이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1963년인가 2년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드는데 이때부터 박목월 선생이 한국 시인협회를 맡아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76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이상을 그 단체 회장을 하시면서 오늘 한국 시인협회를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박목월 선생이 저더러 그 단체에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간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1974년에 충남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기부를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사직을 해놨죠. 그래서 제 젊은 시절 한 6, 7년을 시인협회 봉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 선생님 건강 괜찮으시죠?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그럼 퇴임을 하시고 요즘 집필 활동 겸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정년 후에 대학 교수 시절에 글을 썼는데 책으로 묶지 못한 여러 가지 글들을 묶어서 그 실론집을 낸 적이 있고 정년 후에는 오로지 시창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옛날에 현대시에서 한국의 시인들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상물 만드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원구식 주간이 만드는 걸로. 원구식 선생이 이제 하셔서 야심차게 만들어냈던 그 시리즈물이거든요. 잘 만들었죠. 아주 방송도 되고 방송국에 공영 방송에도 방송이 되고. 그게 아마 MBC인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또 제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작품론 내지 시인론을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이제
뵙게 되고 선생님 시적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배경을 선생님 성장 그 배경을 그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피람서원이라고 그 뒷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던데 그 피람서원하고는 선생님은 어떤 그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그 피람서원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예. 소위 그 주작자들, 예. 유림들이 세운 그런 서원이죠.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도 예. 철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렇게 네. 예. 그게 그 영남의 유림의 성지는 흔히 안동이라고 그러고, 예, 안동 도산 네, 뭐 이렇게 그 중심에 예. 그 이태계 선생을 예. 배양한 예, 예. 안동서원이 예, 도산서원이 예, 있죠. 도산서원. 예. 그런 것처럼 호남의 유림의 성지는 아. 전라도 장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 그 장성에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피람. 네, 근데 그 피람서원은 조선시대 그 명종 때 예. 훌륭한 성리학자로 호가 하서라고 부르는 분인데, 예, 예. 하서 김민후라는 예. 그 유명한 성리학자가 있습니다. 예. 후에 이제 호남 그 유학을 예. 그 시작한 그런 비조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이 어른이 그 김자 인자 뭐 후자. 인자 호자 네. 이 어른이 재산까지 이렇게 지내셨던가 그분은 예, 그러시지 않았나요? 큰 뜻은 안 했습니다. 아, 예. 다만 명종의 사부, 명종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인종이든가 명종이든가가 불행하게 죽게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사화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정치의 뜻을 잡고 그냥 낙향해서 제대를 길렀는데, 그분의 학문이 우리나라 주작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서울에 문묘 뭡니까 조선 왕이 그 공자 맹자하는 그 중국의 성인들하고 성균관인가요, 그게? 성균관. 예. 그리고 그 동방이라는 우리나라를 치갔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학자들 14분을 배양을 해서 예. 춘추로 왕이 제사를 지내는 석전제라고 하는 배양이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석전제에 배양되신 14분 가운데서 신라 때 최치원 선생이라든가 예. 뭐 설충 같은 분 한두 분 있고, 예. 조선시대의 안양 정몽주 선생 두세 분 있고, 예. 그리고 한 10분가량이 그 조선의 훌륭한 유학자들인데, 예. 거기에 호남 유림으로는 오직 그 하서 김인호 선생이 배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여에 배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훌륭한 존경하는 그런 그 조선의 학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그 선생님 그 자료를 그 조금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자료 조사를 이렇게 좀 한 가운데서 송강정철 선생님하고도 가계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으시다고. 예, 그 피상소원 이야기가 나서 아까 하서 김인호 선생을 말씀드렸는데, 제 외할머니가 정철 정송광의 13대 손입니다. 예. 제 외할머니가 전라도 담양의 창평이라고 하는 곳이 친정인데, 그 창평이 속칭 지실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 여기가 원래 그 정철이 태어나기는 경기도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원래 고향은 그쪽이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 외할아버지가 하서의 제 12대 손이기 때문에 제 외갓집이 바로 또 피랑서원 그 인근 동네에 있어요. 아, 예. 제가 외가에서 자랐으니까 어릴 때 그 외가에서 그 두 분 선생의 훌륭하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피랑서원 같은 데는 말하자면 제 어린이 놀이터였죠. 그래서 거기에 유림들이 선비들이 모여서 시도 짓고 풍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제 외할아버지가 그
사랑방에서 그 옛날 고수를 예. 읊으신 거를 바람길에 그 정원에서 듣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라서 제가 후에 이렇게 정치가나 무슨 기업가가 되지 않고 예. 학자나 문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그 환경적인 영향이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컸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또 오늘은 제가 조금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학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궤를 좀 벗어나서 선생님 내적 그 가족사적인 문제 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 얘기를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선생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외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 운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제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전라도 장성에서 하서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예. 20살, 20살 되던 예. 그 이웃 고을에 이제 영광이 있어요. 예. 영광과 장성은 이렇게 경계입니다. 그 장성에 해지 5시 가문으로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아버지는 그 경성, 지금 서울이죠. 예. 경성에서 경성공업 전문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성 제국대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2년제 전문대학인데 경성공업 전문대학이 소위 공업 분야의 대표적인 그런 대학이었죠.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그 취임 이상이 경성 공업 전문학교 건축과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10년 후에 그 대학에 토목과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학년 때 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신 거죠. 결혼을 했지만 당신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서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어머니는 시집을 갔지만은 남편이 시댁이 없으니까 시댁에 가지를 않고 남편이 제가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실 때까지 그냥 친정에 머무르시는 걸로 그 양가가 합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제 친정에 머물렀죠.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그 당시 영광에서 서울 경성을 가려면 꼭 기차를 타야 되는데 호남선 기차를 타야 되는데 영광은 그 기차역이 없습니다. 교통이 불편했군요. 없고 영광에서 기차를 타려면 장성을 와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서울에 가시기 위해서는 장성에서 기차를 타고 또 방학 때 당신 고향을 가시려면 또 장성에 내리는데 바로 거기가 또 처갓집이니까 이분이 그 본가에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기보다는 우선 처갓집에 와서 제 어머니를 이제 만나서 인사 서로 뭐 정부를 나누고 그러고는 이제 형식상 영광으로 가서 며칠 있다가 얼굴만 보이면 또 다시 당신 처가 이제 처갓집이 계시니까 처가에 가서 방학 끝날 때까지 놀다가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난 거는 순전히 그 방학 기간이죠. 2년제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2-3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2학년 졸업할 때쯤 그 가을입니다. 제삿날이 10월 20일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경성에 전염병이 아주 크게 돌았나 봐요. 요즘처럼요. 그렇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뭐. 요즘 코로나처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1930년대 그 후반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 42년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소위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 가지고 저 중국으로 남방으로 침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풍토병을 아마 전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일본 자체도 그랬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 그 나라도 의료 시설이 취약하니까 제대로 그걸 막지를 못하고 서울이 온통 그 전염병으로 큰 그 재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그냥 무조건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화장을 해서 그냥 통보만 했던 거예요. 장례 절차도 없이? 장례도 절차도 없이. 그래서 없이
경성 총독부에서 제 친가로 전부 한 통이 날라오기를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유품을 찾아가라. 예. 이렇게 전보가 와서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까무러치고. 그렇겠죠. 그 조부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은 일방적으로 화장을 시켜서 어디 뿌려버렸고 남은 것이라고는 당신이 공부하실 때 썼던 필기 도구 그 당시 그 토목과였기 때문에 실험할 때 그 측량 도구 같은 거 이런 거만 수습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10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음력으로 3월 18일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넉 달 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사람들이 넉 달 유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친정에 계셨는데 출산일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 본가에 제 조부께서 그래도 아비 없는 자식이니 태어날 때는 그래도 본가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저를 낳으시려고 영광으로 출산일에 맞춰서 영광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서 며칠 기다리다가 저를 이제 낳으시고 3개월 그러니까 100일을 제 친가에서 머물다가 다시 또 이제 외가로 오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친가는 전라도 소지주였다고 그래요. 뭐 한 200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외갓집은 뭐 한 50석을 한 분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으로는 남편이 없는 시가 살림을 하기가 막막하고 또 너무 슬프고 또 우리 외할머니 입장으로는 제 어머니가 큰딸이셨거든요. 큰따님이 그렇게 방명하게 된 것이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제 친조부의 입장으로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데 20대 청산가부를 거느리기가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청원대로 그냥 친정에서 사시겠어요. 그래서 제 몫으로 그 조부께서 논을 21마디를 떼주셨다든가 16마디를 떼주셨다든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가에서 재산을 분가를 받아가지고 외가에서 이제 상경을 했죠. 그런데 그게 또 허망하게 된 것이 제 나이 9살 되더니 그게 1950년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외가가 아주 그 불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외가의 재산이 전부 몰수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 제 재산도 더불어서 몰수가 됐죠. 그럼 뭐 그 정도의 어떤 농토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는 뭐 지주인가요? 지주 계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말씀드리면 좀 그게 좀 아픈 대목인데 제 외가는 그 따님 외할머니께서 따님 6분을 두시고 그 아들 1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님이 6분, 외숙이 1분이죠.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일 큰 따님인데 그 둘째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이모가 되시는 분이죠. 큰 이모님이 당시에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고려대학교에 뭐 학생 총회장도 했다고 하는 어떤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청년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자랑들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 전라도 명문이 있고 광주 서중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광주 서중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일제에 저항을 해서 학생운동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감옥에도 한두 번 들락거리는 데인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자마자 이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나고 소위 북한군이 그 당시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그랬어요. 인민군이 이제 우리나라 남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낙동강 이남 지역만 겨우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던 전라도 일대도 전부 공산 치하에 들어간 것이죠.
그때 큰 이모부 되시는 분이 그 당시 큰 벼슬을 북한에 협력하는 철없이 이르는 삼남지방 정치 공작대장이라든가 했던 건 노동당 소속의 그 큰 간부가 이렇게. 그렇죠. 예. 간부가 돼서 예. 전쟁을 독려하고 다니고 아마 이랬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날 밤에 그 이모부가 밤중에 그 낮에는 유엔군이 그 폭격을 하니까 제대로 아마 활동을 못하다가 못했던 것 같아요. 밤중만 걸어서 서울에서부터 며칠 걸려서 처갓집이라고 저희 외갓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언뜻 그 밤중에 본 적이 있어요. 그 부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낙동강 쪽으로 이제 전선 선봉역 대원으로 갔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9월 28일 날 우리나라가 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이제 깜짝같이 그 점령을 하니까 낙동강에 있던 인민군들이 이제 완전히 봉쇄가 돼가지고 북으로 탈출하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제 이모부께서도 그 월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타고 그 월북길에 올랐다가 그만 국군에게 그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라면은 웬만하면 그냥 현장에서 그 죽었는데. 뭐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전쟁 중이라 뭐 그렇게 시간이었었죠. 근데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서 그분이 목숨을 건졌어요. 처음에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년간 복무하다가 이제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시고 그리고 한 15, 16년 만에 결국은 이제 전향을 하시고 석방이 됐죠. 그 후에는 우리 남쪽에서 기업 활동도 하시고 뭐 잘 산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제 이모님은 그 이모부와 결혼해서 서울의 청량리에서 사셨거든요. 그 둘 사이에 그 당시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종 사촌 여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니까 이제 당연히 당신 남편은 공산주의자니까 월북을 하리라고 믿고 그냥 그 시가대 어른들과 함께 춘천 쪽을 거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어요. 월북을 하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는 저는 몰랐고 그 당시로서는 어려서 때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별 관심도 없었죠.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이 끝나서 가보니까 제 이문 내외가 살던 그 청량리 집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폐허가 돼서 흔적도 없더라. 그걸로 보니까는 아마 폭격에 맞아 돌아가셨는지. 그러나 또 실제로 시신은 찾은 것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방불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 이모부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부는 석방되자마자 그냥 제 이모를 포기하시고 다른 여자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으니까 뭐 우리 집하고는 양 상관이 없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이제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인생이라는 게 기구한 것이죠. 그게 다 행방불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언간 한 70여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한 2,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저기 그 코카사스 지방에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오기 며칠 전 그 아르메니아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정도 경찰서 형사라고 그러면서 내 신원을 물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새벽에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북한에 무슨 친척이 있느냐고 물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혹시 그 제 이모가 북한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 이모 한 분이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런 분 같다고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의논할 일이 있는데 언제 귀국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2, 3일 후에 제가 귀국을 했더니 이제는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북한의 이종주라고 하는 예. 여자가 남한에 있는 이종 사촌 오빠를 찾는데 찾는다. 그 이종 사촌 오빠가 오성이라고 하는 당신이 맞느냐 그래요. 근데 그 여동생 이름이 이종주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게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이종주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평양에 있는데 아버지는 이남에서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북한에서 돌아가셨는데 남한의 외갓집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친척들을 찾는데 다 돌아가셨고 그 이모님 몇 분하고 외숙하고 이종 사촌이 살아있단 말을 제가 들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건데 적자사에서 그 제 이모님들 연락해 보니까 다 돌아가셨고 제 외숙은 좀 요즘 그 치매기가 있어서 좀 정상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이종 사촌 오빠인 오세인밖에 없다. 통보를 했더니 이종 사촌 오빠 한 만나고 싶다. 그 이종 사촌 오빠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종 사촌 오빠가 참 세상에서 귀하게 태어났단 말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정식으로 수석을 밟아서 2018년 가을에 제가 그 제21차 남북 이산 가족 그 상봉회 그 상봉회장에서 금강산 그 호텔에서 제가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난 적이 있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외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한국 전쟁 때 파산되느냐 고야기를 모르셔서 결국은 제 기관 생애를 이야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 큰 이모부 그러니까 저 외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당신의 큰 사위가 그런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했고 또 우연찮게 또 그 외 정저부께서 당신의 사촌이 또 그 자라남 장성의 인민군 인민위원장 이런 말은 군수죠. 그것도 했어요. 연루가 되셨군요. 그것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그 당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일로 해서 완전히 공산당 집안으로 몰려가지고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일로 또 외가의 재산도 전부 다 몰수가 되고 그래서 그 외가가 그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흘러다니다가 전주까지 온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쳐오면서 1920년대, 30년대를 보면 카프 문학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한 번 정도 그 진통을 겪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공산주의 이념에 깊이 빠져들거나 매료되거나 이렇게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게 일제 치하의 고통 속에서 순수한 이상이라고 할까? 그렇죠. 꿈만을 쫓았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걸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 후 몇십 년 만에 그게 실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소련이 망하고 뭐 중국이 저러고 그런 건데 이제 좋게 말하면 그 당시 이상주의자 또는 일종의 이상적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상으로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참 불행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쭉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 스라이는 그 피덩이 같은 자식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한 여자의 일생이죠. 여성의 일생으로서는 참으로 그 견디기 힘든 그 세월을 이렇게 견디셨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국 동란을 계기로 해서 좌우익으로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총질하고 또 거기에 또 가족사적인 몰락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한많은 세상을 이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자서전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허무주의자고 염세주의자예요.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안 될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태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태어났죠. 어릴 때 제가 항상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어머니가 쉽게 재혼하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제가 외가에서 클 때인데 그 외갓집에서는 저를 참 귀엽고 했죠. 천하에 없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갓집이 전라도에 꽤 이름 있는 명문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손님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외할머니께서 저를 당신 옆에 얌전하게 끌어안치고 그 수다운 손님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인사를 드리라. 제가 또 그 외조모님 시키는 대로 의젓하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외조모님이 그 찾아온 손님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이해 좀 보세요. 이해가 보통 애가 아니랍니다. 얘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애하고 달라요. 얘 그 이마하고 부처님 귀 같은 귀를 보세요. 보통 애가 아니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섭섭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그 손님들이 참 그렇다고. 쟤는 이 세상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애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천원한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제 운명이 너무 기박하고 또 불행하니까 할머니께서 길을 돋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그 영향으로 아마 선생님이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지들을 거지라고 하지 않고 거리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거지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에 뚝 떨어진 애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나는 정말로 보통 애가 다른가 보다. 나는 다른 애하고 같아서는 안 돼. 이런 의식을 제가 차려줄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차려준 후에도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나는 이래 보통으로 돼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제 인생의 좋은 측면이라고 할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또 선생님 그 이렇게 키우시면서 참 애틋하셨을 텐데 어머니 입장 그죠? 어머니 입장에 참 애틋하셨을 텐데 지금 선생님도 어느덧 이제 초로가 되시고 이렇게 해서 뒤돌아보면 어머니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요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에 관한 그 잊혀지지 두 가지 추억이 있죠. 한 번은 초등학교 고급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때 외과가 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바느질 솜씨가 좋았어요. 이웃집 그 반지 품을 탁 받았죠. 이웃집 주문을 받아서 이제 한복을 지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미싱을 돌리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머니가 그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가지고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서 보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아파?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나는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프지 바늘에 찔리는 것이 아프지 않다. 내가 바늘에 찔리는 것보다 네 공부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반에서 학교 성적이 20등 내렸어요. 야, 제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서 뭘 이제 다시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이 한 장면이 있고 또 한 장면은 초등학교 1학년 갓 입학했으니 봄이었어요. 학교 생활이 적응도 안 되고 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애죠. 제가 6살 입학을 해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 수업이 다 끝나고 하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교 시간에 그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의 훈화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운동장에 큰 그 목련 꽃나무가 있는데 목련꽃. 그러니까 그 철이 그때 목련이 활짝 폈어요. 봄철에. 예. 그 목련꽃이 활짝 폈는데 그 밑에 하얀 양산을 받고 하얗게 수복을 한 어머니가 서서 예. 그 창 쪽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나를 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창밖 보니까 어머니인 걸 알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청초하고 또 너무 아련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지금 뭐 70년도 넘습니다만 제 영상에는 하얗게 수복한 그 목련꽃 그늘아래서의 어머니 이런 인상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이 꽤 이게 단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흰 옷을 소화해내기란 참 어려운 색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족적인 색깔이 흰색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흰색에 대한 이미지는 뭐 순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흰색을 오롯이 당신이 온맵시로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 내셨다라고 할 정도 같으면 보통 그 단아하신 분이 아니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불행하게 되셔서 그런지 그 색깔 있는 옷을 입으신 걸 제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항상 하얀 옷을 입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연세 51살인데 그때 제가 29살 만으로 28살이던가 총각 되었죠. 어머니가 그 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제가 중고등학교 살 때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심장 쪽이. 근데 대학 졸업할 때쯤에서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는데 어머님께서요.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심장 수술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보적인 심장약으로 뭐 디기탈리스인가 하는 약도 있었고 몇 가지 약이 있었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그냥 약을 복용하면서 버티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약으로 그냥 버티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합병증이 생기고 고생을 하고 돌아가시기 한 5년 동안은 아주 많은 고생을 했죠. 밤새워를 못 주시고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그냥 혼자 앉아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절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 모시고 무슨 앰뷸런스에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제 총각 시절인데 그때 저는 그 야간 고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또 그 당시 제 주저넘은 욕심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처세 욕망이 있어가지고 빨리 결혼을 못했어요. 그때 분위기를 봐서는 내가 어떤 처녀하고든 무작정 결혼을 해서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을 잘 간병을 해드리고 편하게 세상 뜨시게 해드려야 도리고 그게 효자의 길인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선생님 그 결혼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를 못하고 돌아가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몸으로 어머니를 모시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죄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 많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그 선생님 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뭐 당연히 자식으로서의 어떤 미안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초적인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시를 쓴 그 작품이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직접 좀 읽어주시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제목이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또 선해 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좀 들어보고 싶은 작품이 바로 이 별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부제가 이제 그 어머니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작품이 이제 이 작품입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시를 꼭 3편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 뭐 온 인류가 다 마찬가지겠죠.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은 누구나 원초적이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3편이 전부 그 독자들이 좋아해요. 그중에 한 편입니다. 별 오세영. 어머니, 문득 당신을 불러봅니다. 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떳떳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의 이름은 참회였습니다. 어머니, 남몰래 당신을 불러봅니다. 그처럼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처럼 그리울 줄도 몰랐습니다. 그처럼 보고 싶을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의 이름은 또 슬픔이었습니다. 시가 되지 않는 저녁, 가만히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아득히 먼 지평선 너머에서 반짝이던 별 하나가 또르르 내려와 내 눈에 글썽입니다. 아가, 그만하면 잘했다. 잘했어. 울지 마라. 어머니는 화공의 별이 되어 그동안 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이 시는 글쎄요. 인류가 영속된 한은 어머니에 대한 부채감 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모태성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그 동경 이런 것들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젊은 시절에는 잘 그 피부적으로 가슴속으로 이렇게 선뜻 있게 오지 않을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렇죠.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눈물이 걸성걸성 이렇게 맺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선생님 그 자라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재의식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전 인생에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자리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뭐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아직도 극복을 못했어요. 항상 빈 자리로 남아 있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빈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걸 메꾸려고 사는 것이고 그러나 메꾸고 싶지만 결국 메꾸지 못하고 돌아가는 게 또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공간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에 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다시 이제 시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당신을 불러보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다. 떳떳하게 살지도 못했다. 아름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화자의 그 일종의 참회록이죠. 참회록, 어머니에 대한 참회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니 당신의 이름은 아울러서도 또 참회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회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시어 속에는 어머니의 그 지난했던 그 삶이죠. 이런 삶의 눈물과 회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녹아있는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뭐 여든 아들이
그 백수를 넘기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왜 이렇게 빨리 빨리 가시냐,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그 28대죠. 그렇죠. 만으로 28대 어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참 그 막막한 세월.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일어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삭막하고 힘들더라도 내 등 뒤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척박하고 삭막한 세상을 또 딛고 일어서는 힘이 생기죠. 근데 선생님은 28에 이제 양친을 다 여의고 홀로 단신이 되셨습니다. 자, 그 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자꾸 마음이 슬퍼지고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데, 아까 그 얘기로 좀 다시 좀 넘어가 보죠, 선생님. 우리 아까 그 남북 21차 남북 상봉에 대한 얘기, 그 얘기로 이제 화제를 좀 넘겨서, 요즘 또 이산 가족이 아직 뭐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현재 진행형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외가에서 이제 사셨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어릴 때 그 소녀가 참 많은 의지가 되거나 그 따뜻함으로 이렇게 다가왔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황순원 선생님의 그 소설 그 수필이죠. 소나기. 소나기. 김첨지인가요? 김첨지의 외손녀를 그리워하는 그 소년처럼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아까 이제 이산 상봉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시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또 있으실 거단 말이죠. 제가 한국 전쟁 때 그 이모님이 월북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한국 전쟁이 나던 그 해,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아닙니까? 그 봄에 이모님께서 무슨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계셨는데 전라도 장성에 그 친정 제 외갓집을 오셨더라고요. 그때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 그 당시 4살인데 이종주라고 하는 애였죠. 4살이면 꽤 똘똘합니다. 그 외갓집 대청에서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뭐라고 쫑알쫑알거리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 제가 걔를 손목을 잡고 그 동네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걔가 이제 여자 사촌인데, 저는 뭐 문예 동남으로 여동생도 없고, 저로서는 뭐 유일한 여동생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아주 내성적이고 문약하고, 뭐 그래서 뭐 친구들도 없었고 뭐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때 그 한순간의 추억이 마치 그 흐린 흑백영화 영상처럼 딱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 북한에서 그 종주가 사촌 오빠를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제 나이가 70살이 넘은 것은 잊어버리고, 예전 옛적에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촌의 동생도 그때 그 영상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금강산에서 제 여동생을 만났죠. 그 처음에는 남북 이산가족 전체가 합동으로 큰 홀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홀 안에는 큰 원탁 의자들이 원탁 탁자가 쭉 있고, 거기에 이제 팻말이게 붙어 있죠. 제가 먼저 앉아가서, 남쪽에서 온 분들이 먼저 앉아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이제 북쪽 이산가족들이 쭉 들어오는데 다들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 예, 세월이 갔으니까. 예. 누군가 아니라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그 명찰을 부르니 내 앞에 앉아서 오라버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할머니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제가 9살 때 걔가 4살이었으니까 제가 2018년에 78인가 뭐 그랬거든요. 한국 나이 78이고.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걔도 이제 뭐 이런 한두 살 됐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서 그러는지 그 남쪽 사람들보다 조금 그좀 뭐라 그럴까 좀 몸이 사는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먹먹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 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흐르는 피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뭔가 그 끌리고 우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그랬더니 오라버니 고생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장모님 덕택으로 잘 산다고. 그런데 그건 다 뭐 공식적인 인사말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세월의 그 풍파를 좀 겪어보려고 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김일성 장군의 배려로 김일성 대학인가 하여튼 그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이 있나 봐요. 김일성 대학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그 서울대학이나 거의 같은. 그렇죠. 북한에서는 중심 대학이고. 근데 그 북한에서는 약대가 없다고 그래요. 약학대학이. 그 약학은 의대에서 한 과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북한에서 의대 약대를 졸업을 해서 약사인데 실제로 그 약을 만지지는 않고 의사나 약사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신문과 무슨 출판물이 있는가 봐요.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선전선동하는 매체가 있나 봐요. 거기서 계속 근무했느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우리가 3번 만났거든요. 둘째 날 저녁 때인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종주가 저한테 그래요. 오라버니 시 한 편을 친필로 써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시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 알고 왔어요. 그래요. 그게 선생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그 폐쇄적이고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데 아니 선생님이 대한민국 대표 시인이고 이렇게 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은?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남쪽에 내려올 때 한 열흘인가 뭐 하여튼 며칠씩 집단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교육을 받는 그 시스템이 있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 서울대학 교수고 그리고 그 남쪽에서 꽤 이름 있는 시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일이네요. 북한에 본인이 말하는 북한이 아니죠. 북조선에 가면 오빠도 보고 싶고 애같이 그러면 제가 오라버니 친필 글을 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가슴이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써줘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코트에 돌아와서 아무리 제가 제 시를 그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시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기왕이면 시를 한 편 써야지 싶어서 제가 그날 밤에 그 호텔에서 메모지를 좀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메모지 몇 장을 버리면서 제가 썼죠. 그게 이제 너는 4살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이 만났을 때가 그 내가 만 9살. 9살. 이종주가 4살이죠. 4살. 근데 내가
그때 내가 8살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신은 너는 4살, 나는 8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인데, 헤어지는 날은 또 공동으로 큰 홀에서 마지막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씻어온 하얀 종이에다 써서 그거를 제 동생한테 이제 줬죠.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지켜봐요. 호텔에서 그 서빙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보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관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도라고서 관장을 쓴 분들은 이제 우리 남쪽 기자들도 있고 북쪽 기자들도 있는데 원래 그 자리에는 뭐 글을 써서 넘기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통제가 되죠. 보도 통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넘겨서도 안 되고 또 전자제품도 이렇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얀 종이를 그렇게 뭐 주니까 좀 이상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왔어요. 근데 북한에서 온 기자 같은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남쪽에서 온 기자가 나한테 선생님 그거 뭡니까 그래요. 내가 이 여동생인데 내 여동생한테 내시를 한테 써서 드리는 겁니다. 날 쳐다보더니 선생님 시인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세영이라는 시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제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니 나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 이 원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쪽에 보도해도 괜찮아요? 그래. 아니 그걸 찍어가세요. 그랬더니 그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돌려줬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갔으니 아마 북한에서 이제 가끔 보겠죠. 근데 하여튼 그걸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호성에 와서 들었더니 바로 그때 내가 그 기자에게 보여준 그때 남쪽 그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신문에서 그 기사가 됐대요. 금방. 금방 바로 실시간 비슷하게 됐나 봐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최고입니다. 뉴스 시간에 전문은 아니지만 뉴스 시간에 시를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봐서 제가 그 녹화된 걸 한번 봤죠. 그 시가 이제 그때 너는 4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말씀 그대로 적흥시라고 해도 되나요? 적흥시 또는 뭐 적흥시는 아니죠. 그냥 하룻밤 고생하셨어요. 하룻밤 고생하셔서 쓰신 시가 아주 절절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입니다. 한번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그때 너는 4살, 오세영. 너는 4살, 나는 8살. 우리는 그때 외갓집 마닷가에 핀 살구나무 꽃그늘 아래서 헤어졌지. 네 초롱초롱 빛나던 눈동자에 어리던 푸른 하늘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데 네 보루물에 감돌던 그 천진스러운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었지. 곧 전쟁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갔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우리는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생사를 모른 죄처럼 70년을 헤어져 살아야만 했구나. 예뻤던 내 동생 종주야, 이제 너는 72, 나는 76. 몸들은 이미 늙었다마는 아직도 네 눈빛에 어리던 푸른 하늘과 네 보루물에 일던 그 귀여운 미소는 여전하구나. 종주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때 그날처럼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우리 외갓집 마당과 살구나무 꽃 그늘 아래서 다시 만나자. 다시는 그 끔찍한 민족의 시련을 겪고서는 안 된다. 그때 너는 4살, 나는 8살. 자, 이 시가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또 지금도 이 산의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도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염원을 하죠.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화해롭게 잘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을 갖고 있지만 뭐 우리 바람하고는 다르게 아직도 여전히 이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뭐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겸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요. 우리 세대는 그 해방 때 그 어지러운 그런 전국도 경험을 했고 비극적인 그런 한국 전쟁 경험을 했고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6.25뿐만 아니라 4.19의 그 격정 그 다음에 5.18의 그 사건 또 민주회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질곡 이런 거를 몸소 다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이런 세상을 제 어린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 세계사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시련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민족이 뭔가 원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속죄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 사회에서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하는 말이 약소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약소민족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외국을 나가기가 힘들었던 때예요. 예. 그래서 어쩌다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만 봐도 예. 엉엉 울었다. 이런 예. 말을 제가 대학교 때까지 들으면서 예.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결코 약소국가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예. 세계 10대 강국이죠. 예. 그에 걸맞게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당신들의 선배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켜온 우리 아름다운 민주 사회를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복지국가로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는 것이죠. 예. 뭐 요즘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 뭐라 그럴까요? 뭐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좋은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터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픈 날에 우리 대한민국 또는 이 한반도는 세계 중심국가로서 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 당면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 이산가족,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의 문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조금 쉬셨다가 2부에서는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또 시문학사에서 아주 큰 족적을 갖고 계십니다. 현대시 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한국 시문학을 얘기할 땐 그 현대시 동인을 거론하지 않고는 과거를 또는 현재를 이렇게 조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부에서 선생님께 청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